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이달의 트렌드, 이달의 이슈만 골라 소개하는 트렌드에 미친 사람들의 트렌드 탐구쇼, 트친쇼 다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트친쇼에서는 6월의 이슈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빠르게 자기소개하고 시작해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사회 담당 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콘텐츠를 소개할 콘밋의 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 담당 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의 앨범 담당 상윤입니다. 그럼 바로 수연 씨의 사회 섹션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도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에 계속 재난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정말 시의적절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6월 25일 기준 북한은 남한 쪽으로 벌써 올해만 7번째 오물풍선을 띄워보냈는데요. 25일 밤에 살포했던 오물풍선만 총 250여 개라고 합니다. 일단 다행히 위험물질이 날아온 건 아니고요. 또 아직 인명피해는 없지만 물적인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공항 활주로 사이에 오물풍선이 떨어져서 항공기가 이착륙을 못하고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실내에 주차된 차량이나 주택 지붕, 비닐하우스 등에 처지지 않은 오물풍선이 떨어져서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물풍선 말만 들어도 막 거부감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물풍선이 뭔가요? 오물풍선은 지름 약 3에서 4m 정도 되는 크기의 흰색 풍선에 폐지, 헌옷, 그리고 담배꽁초, 분변가루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지를 매달아서 바람에 실어서 보내는 건데요. 풍선을 중간에 터뜨릴 목적으로 타이머가 장착된 자폭장치가 풍선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오물이 담겨져 있지만 이 오물풍선이 더욱 발전돼서 폭탄 혹은 생화학 무기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해요. 와, 내 근처에서 오물풍선이 터진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북한은 이런 더러운 오물풍선을 왜 자꾸 보내는 걸까요? 지난 5월 20일에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북한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대북전단 30만 장, 드라마와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장한 USB 5,000개, 그리고 1달러 지폐 3,000장을 20개의 대형 애드벌룬에 담아 북한으로 보냈고, 이에 북한은 이거에 비례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거든요.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통령실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금 느껴지게 되는데요. 최근 남북 관계의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먼저 최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보냈던 바로 그 다음 날인 6월 26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비록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남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6월 중순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고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조약에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냉전 시대 때 체결할 수준이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해요. 이에 러시아는 일종의 경고 차원이며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남북이 분단된 채 갈등하는 걸 계속 겪어와서 그런지 늘 이런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불안하면서도 좀 동시에 안일하게 생각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새삼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최근 발송된 재난 문자를 자세히 보면 영문 표현에 공습 예비 경보 내용이 포함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112나 119에 문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이 여전히 휴전 국가라는 사실이 다시금 떠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소영 씨처럼 현실 속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이거는 일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조금씩 전쟁에 대해 무뎌지고 불감해지는 전쟁 불감증을 느끼는 것도 같은데요. 다들 어떠신가요? 네, 저도 처음에는 오물풍선이 뭐지 싶어서 찾아보고 가족들한테도 조심하라고 연락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같이 이런 문자를 받다 보니까 정말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뎌지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 저도 모르게 점점 무뎌져서 아무 감흥이 없어지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시작이 오물풍선이었지 최근에 정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사실 맨 처음에 오물풍선 날렸다 했을 때 그냥 웃겼거든요. 약간 요즘 시대가 첨단 기술이다 뭐다 하는 21세기에
오물풍선을 도발이라고 날린다는 게 웃긴 거예요, 너무. 근데 오물풍선 보내고 나서 막 북러 회담도 하고 탄도미사일도 쏘고 이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네. 어쩌면 내가 그동안 너무 평화에 익숙해져서 전쟁이라는 위험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앞서 얘기해 주셨듯 저 풍선 속에 있는 게 오물이 아니라 화학무기면 그걸 우리 오물풍선으로 인식해버려가지고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라도 보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찔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이시군요. 참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피로도도 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러다 말겠지, 전쟁이 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전쟁 불감증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오물풍선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콘텐츠 섹션으로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콘텐츠 섹션에서는 저번 회차에 이어서 애니메이션을 또 한 번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제일 화제작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9년 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온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오, 저도 종강하자마자 보고 왔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먼저 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화 인사이드 아웃 2가 지난 6월 12일 개봉했는데요. 시즌 2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즌 1부터 잠시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전편인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감정 컨트롤 본부와 그곳에서 일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이렇게 5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다가 이제 우연한 실수로 기쁨이와 슬픔이가 본부를 이탈하게 되면서 주인공인 라일리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마음의 섬을 중심으로 사건이 벌어졌었고요. 그렇게 유년기 시절에 라일리가 겪는 감정들과 관련해 이야기가 펼쳐졌었습니다. 오, 그렇다면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나요? 인사이드 아웃 시즌 2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성장한 라일리가 등장하는데요. 맞아요. 사춘기를 맞이한 라일리에게 새로운 감정들이 생겨나면서 내용이 시작되는데 불안, 당황, 따분, 불협 이 4 감정이 새로 생겨나서 컨트롤 본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기존 감정을 쫓아내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불안이가 감정대장을 맡게 돼요. 이 불안이 친구는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라일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 이 불안이가 라일리의 감정과 나아가 자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주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이미 봤는데요. 예매할 때 보니까 인사이드 아웃 2가 예매율 1위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7월 3일 기준으로 572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2024년 한국 개봉 영화 박스오피스 3위에 자리했는데요. 역대 대한민국 개봉 애니메이션 관객 수 10위에도 오르면서 현재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1이 개봉했을 때 학생이었던 관객이 성인이 되어서 사춘기를 돌아보고 현재 학생인 관객들은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이드 아웃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대장은 어떤 감정이 차지하는 것 같나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는데 당연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가 불안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스스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성장해야 된다는 의지가 생기고 그렇게 불안이라는 감정을 원동력 삼아서 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지금까지의 제 인생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 지치고 심적으로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뭔가 그런 불안을 포용해주는 다른 감정들을 보면서 저도 힐링도 받고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상현 씨처럼 불안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불안이가 마냥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 속 불안이도 결국에는 라일리를 위했을 뿐이었고 그 덕분에 라일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훈련하기도 하면서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생을 내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해왔어서 그런지 많이 공감이 됐었어요. 저도 머리는 불안인데 사실 몸은 따분이 같기도 해요. 이제 머리로는 계속 불안함을 느끼는데 또 몸이 정말 굴하지 않고 누워만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혼종인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네, 저희 모두 불안이네요. 네, 사실 저도 불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도 여러 이유로 불안하지만 이런 불안이 제 안에 다른 감정들과 합쳐져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불안을 잘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콘텐츠 섹션을 마무리하고 경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요. 좋습니다. 요즘 국내 OTT 산업에서 독보적인 1위 넷플릭스를 티빙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티빙과 넷플릭스의 순위 변동과 관련한 OTT판의 격동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 OTT 업계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아직까지 넷플릭스가 업계 1위, 티빙이 2위로 순위가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티빙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반대로 넷플릭스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티빙이 넷플릭스를 거의 따라잡았는데 이로써 넷플릭스 천하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티빙의 월 평균 1일 활성 이용자 수인 DAU 수치를 보면 올 초 약 600만 명에서 현재는 387만 명으로 약 2배 정도 그 격차가 줄었다고 하네요. 사실 넷플릭스 입지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이 더 놀랍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유는 뭔가요? 먼저 티빙의 상승세부터 분석을 해보면요. 킬러 콘텐츠의 흥행과 야구 중계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올 한 해 상반기 티빙의 작품들이 큰 흥행을 거뒀었는데요. 먼저 1분기에는 티빙 IP 예능인 환승연애 3와 크라임씬 리턴즈,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과 내 남편과 결혼해줘까지 연달아 인기몰이를 했었고요. 이어서 2분기에는 TV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었던 눈물의 여왕, 드라마 선제였고 티어, 또 다른 티빙 IP 예능인 여고 출입반 3까지 또 연이어 흥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네. 여기에 티빙이 올해부터 3년간 프로야구를 중계하는 단독 중계권을 사들였는데 이 생중계 덕분에 시청자 수는 물론이고 시청 시간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로써 티빙은 올 1월 대비해서 현재 가입자 수가 약 21% 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티빙이 올 상반기에 계속해서 호재였던 것 같아요. 반면 넷플릭스 이용자 수는 왜 하락한 걸까요? 넷플릭스의 하락 이유는 크게는 운영 정책과 킬러 콘텐츠의 부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차례 신규 가입 제한, 비동거인 계정 공유 금지 등 넷플릭스가 운영 정책을 기존에서 조금 바꾸면서 초심을 잃었다는 반응들이 있었죠. 맞아요. 네, 거기에 요금제도 인상을 하고 이러면서 넷플릭스를 향한 민심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킬러 콘텐츠의 부재도 큰 하락의 원인인데요. 올해 살인자 이응난감, 닭강정, 로기원 등 오리지널 작품들을 꾸준히 만들기는 했는데 큰 흥행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도 안 봤어요. 맞아요. 이렇게 각 OTT별로 올 상반기 작품들을 돌아보니까 왜 OTT판에 지각 변동이 일었는지 더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특히나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더욱 확실시되고 있어서 두 OTT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넷플릭스를 제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어떤 OTT를 왜 좋아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현재 총 4개의 OTT를 이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 저의 최애는 단연 티빙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아이돌을 좀 좋아해서 그 CJ 컨텐츠들이 대거 포진된 것이 정말 큰 메리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컨텐츠인 환승연애도 제 연애 프로그램 중 최애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요즘 가장 와닿는 거는 아까 언급도 하셨는데 KBO 중계권을 따내가지고 제가 최근에 야구에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야구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메리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넷플릭스가 최애인데요. 왜냐면 타 플랫폼 대비 해외 콘텐츠가 독보적으로 많기도 하고 자막 지원 서비스나 UI, UX 측면에서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단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걸 찾게 되고 그걸 보고자 일부러 들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왓챠를 제일 애용하는데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한드도 꽤 많고 그리고 영화나 애니메이션도 많아서 왓챠가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왓챠가 좀 하락세라서 이 오타쿠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진짜 왓챠 구독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오타쿠인 것 같아요. 아니,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어느 한가른 오타쿠인 것 같아요. 맞아. 네, 좋습니다. 오늘 회차는 콘텐츠들이 특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기세를 이어서 마지막 음악 섹션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6월의 앨범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6월은 K-POP 리스너로서 정말 행복했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뉴진스의 일본 데뷔곡인 슈퍼내추럴을 비롯해서 5세대 입보이라 할 수 있는 라이즈의 첫 미니 앨범, 듀엣의 굴림자, 제왕, 킹, 도경수,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도경수 씨가 피처링한 이영지의 스몰걸까지 다양하고 퀄리티 높은 신부들이 6월에 공개되면서 와, K-POP 죽지 않았구나 하고 느꼈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럼 이달의 앨범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들 6월에 어떤 노래를 가장 즐겨 들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저도 좋아요. 데이식스의 후배 밴드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 그룹의 시원시원한 보컬이 정말 좋아요. 얘는 진짜 곧 뜰 것 같아요. 데이식스만. 맞아. 처음 들어봐요. JYP예요. 진짜 좋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키 커요. 그 보컬도 진짜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노래도 잘 불러? 저는 에이티즈의 월크요. 여기 이제 핵심 멜로디가 이 클라리넷 멜로디가 있는데 너무 중독적이어서 노동요로서 계속 들었습니다. 전 나상현 씨 밴드의 찰란 들었습니다. 좋죠. 네. 원래부터 알고 있었긴 했는데 다음 학기가 제가 막학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취업이랑 진로 스트레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서 요즘 자주 들으면서 좀 힐링을 했었고 특히 여기 가사 중에 힘겨운 날에 견뎌낸 시간이 언젠가는 밝게 우리를 비추길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자주 들었습니다. 나상현 씨 밴드 이 찰란 앨범 표지가 너무 예뻐요. 맞아요. 네, 디자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들을 것만 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고 많은 신보 중에서 제가 주목한 6월 앨범은 레드벨벳 10주년 기념해서 더 특별한 앨범으로 달아온 코스믹입니다. 와. 진짜 SM만 한 거 알죠,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레전드예요. 사실 이달의 앨범으로 제가 사실 라이즈의 라이징 미니 앨범을 택하려 했거든요. 근데 레드벨벳의 이번 앨범이 공개되자마자 진짜 과정 안 보태고 지금까지 하면 거의 200번 넘게 들었을 정도로 푹 빠져가지고 이 노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계속 SM 아티스트 앨범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꼭 제외하고 선정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또 선정할 것 같아가지고 네, 유감입니다. 상윤 씨는 역시 뼛속까지 핑크블러드이신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푹 빠진 이번 레드벨벳의 코스믹 선정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첫 번째로는 10주년이 주는 서사의 울림입니다. 레드벨벳 데뷔 10주년 이 말 자체가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레드벨벳은 진짜 제 학창 시절이자 청춘이거든요. 제가 본격적으로 K-팝에 입문했던 시기가 2013, 13년도였는데 레드벨벳 데뷔가 2014년도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한창 K-팝을 정말 즐겨들었던 그때랑 레드벨벳 활동기가 맞닿아 있었어가지고 진짜 제 청춘 같은 그룹이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번 10주년 EP인 코스믹이 주는 울림이 저에게는 좀 남달랐던 것 같은데요. 코스믹은 앨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팬들을 향한 우주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곡이에요. 팬들과 함께여서 도전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 레드벨벳만의 감성으로 노래하는 곡입니다. 가사 중에서 너는 성큼 다가와 그을린 손 내밀며 함께 떠나자해 보지 못한 것들 찾자해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진짜 이 가사 보고 감동 약간 이런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는데 이런 좋은 노래에 이 10년의 서사가 섞이니까 진짜 환상적인 노래가 탄생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상윤 씨의 벅참과 감동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바로 레드벨벳만의 프레시엄입니다. 레드벨벳은 상큼발랄한 컨셉인 레드와 조금은 섬뜩하고 다크한 벨벳의 컨셉을 다 소화해내는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레드벨벳이 가진 이미지가 전혀 올드해지지 않고 여전히 프레시한 것 같다라는 거를 이번 앨범을 통해서 또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앨범의 수록곡 중에서 선플라워나 러브 아케이드라는 노래만 들어봐도 와, 이 레드벨벳이란 가수가 얼마나 아직까지도 트렌디한 사운드를 소화해내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레드벨벳은 뭔가 이 트렌디함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클래식함도 있는 그룹이거든요. 당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이코나 필마의 리듬도 그렇고 뭐 그런 클래식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룹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의 수사가 쌓이니까 팬으로서는 진짜 앨범 하나하나, 이 곡 하나하나가 더 와닿았던 앨범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 컨셉이 있지만 그게 조화를 이루는 게 또 레드벨벳만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유는 뭘까요? 바로 레드벨벳만의 앙상블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레드벨벳 노래는 화음을 들어보면 진짜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근데 맞아요, 진짜. 네, 특히 코러스 구간에 레드벨벳은 사운드적으로 매우 풍부한 효과를 주는데 당장 떠오르는 노래만 해도 필마의 리듬도 그렇고 7킬, 이번 코스믹까지 이 백보컬이 진짜 풍부한 그룹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레드벨벳은 레코딩 다이어리도 조회수가 진짜 되게 높아요. 막 교차 편집하는 것도 300만 뷰도 되고
그래서 이런 레코딩 다이어리를 보는 재미도 정말 높은 그룹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300만 영상을 제가 봤었거든요. 며칠 전에 안 그래도. 네. 근데 정말 화음이 정말 촘촘하더라고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곡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타이틀곡을 아직 안 들어보셨다면 이 코스믹이라는 타이틀곡을 꼭 뮤비와 함께 들어볼 걸 추천합니다. 이게 영화 미드소마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미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수록곡 중에서는 이번 트랙인 선플라워를 추천합니다. 여름에 진짜 딱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뭔가 팡 터지는 구간도 있고 노래 자체가 되게 상큼발랄한 노래라서 꼭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6월의 앨범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7월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지 씨부터 렛츠고. 네, 저는 더 웨일즈의 버츄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재작년 여름쯤에 친구가 이제 제가 좋아할 것 같다고 추천해줬던 곡인데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라서 여러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 저는 트레저의 수록곡인 병 추천해요. 좋아요. 이거 아시는구나. 정말 오타쿠시네요. 저도 이걸 K-pop 오타쿠인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네가 너무 좋아서 병에 걸렸다 이런 풋풋한 사랑 노래거든요. 이 일본 멤버인 아사히의 자작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사가 직관적이지만 너무 귀엽고 또 J-pop 느낌도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잘생겼어요. 맞아. 여러분 7월은 여름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발론티어스의 Summer 추천합니다. 음색에 계신 베게린이 이 보컬 베게린이 보컬이 음색에 계신 베게린이 보컬인 음색의 신인 베게린이 보컬로 있는 이 노래의 뜻이었어. 오케이, 알겠어. 음색에 계신 베게린이 보컬인 이 노래를 들으면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랑을 약속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가사를 모르고 그냥 들어도 당연히 좋고요. 또 알고 들으면 좋은 정보 하나 드리자면 이 노래의 부제가 우리들의 지난 여름을 회상하며입니다. 여름은 너무 덥고 찐득하고 습하고 땀나서 싫지만 이런 문장 속에 담긴 여름은 어딘가 비밀스럽고 풋풋한 감정들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 추천해보자면 혁오가 앨범 내는 거 아세요? 맞아요. 진짜요? 네, 대만 밴드랑 협업해가지고 영맨이라는 노래 냈거든요. 그거 되게 좋아가지고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개해주신 곡들도 오늘 집 가는 길 꼭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오늘 트렌드에 미친 쇼, 트친쇼에서 6월의 4가지 트렌드 함께 살펴봤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이었습니다.